당신이 알던 전쟁사는 잊으세요. 어느 서양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년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그때, 국가가 없어도 군대가 해산되어도 한국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민간인들이 세계 최강 제국군을 상대로 거둔 믿을 수 없는 승리.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정예군을 상대로 대나무, 호미를 들고 맞선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왜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도 맞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숨겨온 그들의 불가능한 승리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의 전쟁사 전문 역사학자 마이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베네수엘라에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한국인을 파출부로 두고 있을 정도였죠. 2000년 초반에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감에 저희 가족은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계사, 특히 유럽 역사학자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적으로 나름 평판을 쌓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분석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지만 솔직히 아시아의 역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한 자료를 통해 1920년 만주에서 일어난 전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승리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없는 군대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국적도 정규 군사 훈련도 충분한 무기도 없이 오직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인 사람들을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국가의 불안정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919년 3.1운동이 일본에 의해 무참히 진압된 후 조선인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평화적 시위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만주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무장투쟁의 기지를 마련한 것이죠. 만주의 혹독한 추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조선인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청년들, 현지 조선인 정착민들, 심지어 러시아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조선인들이 독립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뭉쳤습니다. 홍범도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래 사냥꾼이었던 그는 뛰어난 사격 실력과 산악 지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죠. 최진동은 군무도독부를 이끌며 홍범도와 함께 조선 독립군의 중심축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들이 정식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농부, 상인, 학생, 교사,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독립군이 되었죠. 그들의 무기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일부는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흘러나온 무기를 구했고 일부는 일본군에게서 빼앗았으며 나머지는 현지 조선인들의 후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흥미로운 군사작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국가를 잃은 사람들의 절박한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1920년 6월 어느 날 만주 봉오동 일대는 평온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이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은 곧 역사적인 전투의 무대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직접 봉오동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장소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독립군의 전략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죠. 봉오동은 우뚝 솟은 산들로 둘러싸인 계곡 지형으로 좁은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군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을 유인해 들어오게 한 뒤 좁은 계곡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작은 부대를 보내 일본군 초소를 습격하게 했고 이에 격분한 일본군은 즉시 추격대를 파견했죠. 만약 제가 일본군 지휘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오합지졸 독립군을 금방 소탕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이 그저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일본군 추격대는 점점 더 봉오동 깊숙이 들어갔고 어느새 그들은 계곡 안쪽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위에 숨어있던 홍범도의 신호와 함께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란에 빠졌고 퇴로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자료들에 따르면 독립군은 세 방향에서 일본군을 포위했습니다. 산 위에서는 사격 실력이 뛰어난 부대가, 계곡 입구에서는 퇴로를 차단하는 부대가, 그리고 측면에서는 기습 공격을 가하는 부대가 배치됐죠. 일본군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전투는 5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157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죠.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전쟁 역사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런 비대칭적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전설이 되어 만주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패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은 곧 더 큰 보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독립군은 일본의 대규모 보복에 맞설 수 있을까요? 봉오동 전투의 패배는 일본 제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일본 군사 기록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분노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간도 지역 토벌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병력을 만주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조선인 마을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었죠. 일본군은 정예부대인 제19사단을 중심으로 약 2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항공기까지 동원했죠. 독립군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제가 미국 군사 전략가들과 이 전투에 대해 토론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립군은 이길 수 없다. 웨스트포인트의 한 전략 분석가는 현대 전쟁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전력 차이에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김좌진과 이범석이라는 두 인물이 이 불가능한 승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좌진은 북로 군정서의 총사령관으로 청살리 일대에서 일본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참모장이었던 이범석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사 전문가였죠. 두 사람은 일본군의 전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분산과 집중이었습니다. 독립군은 작은 부대로 나누어져 일본군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집결하여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산과 계곡, 강과 같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죠. 이러한 전략은 현대 군사학에서도 비대칭 전력의 효과적 활용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군사학 세미나에서 저는 이 전략을 김좌진과 이범석 모델이라고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이 모델이 현대 게릴라전 이론보다 몇십 년이나 앞선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청살리 전투는 단일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백운평, 어랑촌, 천수평, 맹개골 등 청살리 일대에서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독립군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며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는 마치 현대의 스워밍 전술을 연상케 합니다. 미 해병대가 21세기에 들어서야 개발한 전술을 독립군은 100년 전에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백운평 전투에서 일본군 300여 명이 북로 군정서에 본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김좌진은 이미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은 일본군이 좁은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일본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없었고 조직적인 대응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만 일본군은 1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제가 백운평 전투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지형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립군이 선택한 매복 위치는 군사 전략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야는 확보하면서도 적의 시선에서는 완벽히 숨겨진 위치를 선택했고 사격 각도와 탈출 경로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철저한 전술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군의 무기가 일본군에 비해 현저히 열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로 러시아제 구식 소총과 권총, 때로는 검과 창까지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최신형 소총과 기관총, 심지어 포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군은 특별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고 밀집 사격으로 화력의 부족을 보완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부터 리델 하트까지 서구의 위대한 군사 전략가들의 이론을 공부한 저로서는 이러한 독립군의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구 군사 이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창적인 전략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독립군의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현지 주민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조선인 마을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식량과 숙소를 지원했으며 때로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민족의 총력전이었던 셈이죠.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전령으로 활동하며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여성은 치마 속에 총알을 숨겨 운반했고 또 다른 여성은 일본군 초소를 통과하며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활약은 오늘날의 군사 역사에서도 특별한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6일간의 전투 끝에 일본군은 1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습니다. 2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던 일본군이 독립군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조선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역사 콜로키움에서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 교수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 전력 차이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군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산리 전투는 베트남전에서의 게릴라 전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저항, 그리고 현대의 비대칭 전쟁 이론의 중요한 선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구 군사학계에서는 이 중요한 사례가 거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공백을 넘어 우리가 비서구권의 군사 지혜를 간과해온 편향된 시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저 군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전투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인 일본 제국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연이은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의 동료 역사학자들과 이 전투에 대해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민족이 일본 제국군을 이겼다고. 저는 그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 더 깊이 연구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역사 문서 보관소를 뒤지며 당시 서방 세계가 이 전투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한 기사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스파르타라 할 수 있는 조선. 독립군이 일본 제국의 정예부대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동아시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런던 타임즈의 한 논평은 더 나아가 조선인들의 이러한 저항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파리의 한 지식인 모임에서는 이 전투가 베르사유 조약 이후의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국제 언론들은 국가 없는 민족의 군대가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인 일본 제국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시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이 전투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지워진 잉크가 다시 종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이 전투가 식민지 민족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베트남, 인도, 아프리카의 여러 식민지에서도 이 소식은 희망의 메시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의 한 독립운동가는 자신의 일기에 조선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 결주의가 실제로는 유럽 국가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조선의 사례는 이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서구 국가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면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들이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승리는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지의 조선인 사회에서는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의 한 조선인 공동체는 한 달 생활비를 아껴 모은 기금을 독립군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반향은 한국 독립운동의 특별한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많은 식민지 저항운동과 달리 한국의 독립군은 자국 영토 밖에서 싸웠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앞서 이미 초국가적 저항운동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감명받은 점 중 하나는 조선 독립운동의 이념적 깊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반감이나 민족주의적 열정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군의 문서들을 보면 그들은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이는 근대 한국의 민주주의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일본군은 청살리에서의 패배 후 간도 지역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참변입니다. 경신참변은 1920년 음력 10월 경신년에 일어난 대규모 학살 사건으로 일본군은 독립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 약 3천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마을은 불태워졌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으며 어린아이들까지도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저는 경신참변의 생존자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과 한국의 문서 보관소를 뒤지며 찾아낸 증언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군은 마을에 들어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저는 죽은 척하고 시체 더미 사이에 숨어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보복은 역설적으로 조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일본의 폭력적 식민 통치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많은 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신참변에 대한 보도를 접한 미국의 한 저명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조선에서 행하는 잔혹 행위는 문명국가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은 일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을 피해 도망쳤던 저와 달리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기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로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세계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세계 저항운동의 역사 강의에서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를 핵심 사례로 포함시킨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 전투들의 전략적 혁신성과 역사적 의미를 배우면서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기 말 에세이에서 왜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결국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조선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독립군의 사기를 높였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며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제국의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투들은 정규군과 게릴라, 부대 간의 비대칭 전쟁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현대 군사학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이 최근에야 주목받고 있지만 조선 독립군은 1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민간인의 지원을 활용하며 지형적 이점을 최대화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의 한 교수는 제 연구를 읽고 연락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대칭 전쟁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동양의 사례를 간과해 왔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이제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는 여러 군사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 가장 깊이 느낀 점은 역사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서구권의 역사는 서구 중심의 학문 세계에서 종종 소외되곤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그런 숨겨진 역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 제 학문적 사명을 재정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봉오동과 청살리의 독립군들은 그런 영웅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동살롱은 더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